안녕하세요. 동서와 원수지간까지 될 뻔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누구와든 웬만하면 잘 지내는 편이에요. 여동생과 남동생을 둔 장녀로서 어릴 적부터 이해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절 싫어하던 동서를 만나고 나니 정말 쉽지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어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저와 동서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사연투브 애청자분들께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과 33살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은 후엔 제가 한우 식당을 차리며 회사를 나오긴 했지만 원래 우린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남편의 고백으로 인해 연애를 하다 우린 결혼에 꼴이 나게 됐죠. 결혼 후 남편은 저희 친정에 든든한 맞사이 노릇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처럼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시댁에 잘할 수 있었던 건 남편에게 고마워서기도 하지만 시댁 식구 모두가 정말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두 아들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형수님, 저희 회사까진 어쩐 일이세요? 드릴 게 있어서 들렀어요. 여기가 저희 가게에선 도련님 집보다 더 가깝잖아요. 이거 주말에 남편 옷 사면서 같이 산 옷인데요. 도련님 입으세요. 네? 제 거요? 괜찮아요, 형수님. 여기 브랜드 그렇게 저렴한 브랜드도 아니잖아요. 매번 혼자 살면서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도 만들어다 주시고 저번에 형하고 애들이랑만 가는 여행에도 절 데려가 주시고 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그냥 받으세요.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제가 사드리는 건가요? 도련님이 맨날 칙칙한 옷만 입고 다니니까 여자가 안 생기는 거라면서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디자인으로 고르기만 제가 고르고 계산은 우리 애들 아빠가 한 거예요. 반찬이야 제가 워낙 손이 크니까 많이 남아서 가져다 드린 거고 여행은 뭐 어차피 같은 가족끼리인데 같이 가면 어때요? 도련님 매번 일만 한다고 여행도 잘 안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콧바람 쐬자고 한 거죠. 저랑 남편도 도련님이 애들 잘 봐주셔서 좋았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안 그래요? 그럼 저 가요. 시부모님과 남편처럼 저와 동갑이던 시동생 또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도체 연구 관련 일을 하던 시동생은 결혼 전에 남편처럼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시댁이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통근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시동생의 집에 남편과 함께 찾아가 반찬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평소에도 이것저것 많이 돕고 챙겨줬어요. 시동생은 그런 저에게 참 고마워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시동생도 그만큼 제게 잘해줬기 때문이었어요. 형수님, 이거 이번에 출장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사온 건데요. 여성분들에게 좋은 기초 화장품이래요. 전 남자라서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는데 직원분께 추천받아서 사왔어요. 어머, 여기 되게 비쌌을 텐데요. 그냥 도련님 거만 사오시지. 도련님이 출장 간다고 하시면 괜히 걱정부터 된다니까요. 또 무슨 비싼 선물을 사오실지요. 제가 돈 쓸 때가 딱히 있나요 뭐. 가끔 그럴 때 가족들 선물 챙기는 게 전부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형수님 걸 제일 비싼 선물로 사오는 건 그만큼 형수님께 감사해서예요. 형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난 후부터 저희 집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잖아요. 시동생은 어딜 가나 제 선물을 사다 주고 늘 제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시동생은 제가 시댁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남편보다 빨리 나서서 가장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을 도맡곤 했어요. 그리곤 이건 자신이 할 테니 형수님은 다른 거 하시라며 배려 넘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민균 어릴 때부터 정말 착한 녀석이었어.
다른 집 형제들은 어릴 때 형한테 그렇게 대든다는데 우리 민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쌩글쌩글이었지. 아이, 또 저렇게 내 칭찬만 한다. 아니에요, 형수님. 제가 형한테 불만이 없었던 건 형이 그만큼 좋은 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늘 저를 챙겨준 게 바로 형이었거든요. 어릴 때 전 되게 허약했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했었어요. 그때 친구들을 혼내준 것도 바로 형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굉장히 우애가 깊었어요. 착한 사람들끼리 형제가 되었으니 그 우애는 더욱 빛을 발하더라고요. 시동생은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술을 한 잔씩 하고 갔는데 그때마다 남편과 시동생은 서로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 시동생이 꼭 자신만큼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럼 저에게도 좋은 동서가 생길 거라는 생각에 시동생의 결혼을 상상하며 들뜨기도 했죠. 그런데 시동생은 나이가 계속 차감해도 통 결혼 생각이 없더라고요. 도련님은 결혼 생각이 진짜 없는 건가? 아니, 착하지, 능력 있지, 외모도 그 정도면 훤칠하지.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마냥 거절하시고 가족 사이에 그런 문제가 끼면 나중에 불편해질 수 있다면서 말이야. 아니, 물론 그건 도련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걔가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당신도 생각해봐. 워낙 일을 좋아하는 데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내성적이어서 맨날 회사 아니면 집만 왔다 갔다 하잖아. 뭐 어쩌다 한 번씩만 우리 집이나 부모님 집만 들르면서 말이야. 내버려둬. 짝이 있으면 언젠간 알아서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하겠지. 아까워서 그러지, 아까워서. 도련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아니까. 그런 시동생은 나이 40이 되어서야 쑥스러운 듯 우리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애들을 재우고 시동생과 맥주를 한잔하던 우린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요? 드디어 만나는 분이 생겼다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저 너무 궁금해요, 도련님.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린데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연한 자리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그 뒤로 제가 너무 좋다면서 절 몇 달이나 쫓아다니더라고요. 네? 여자 쪽에서 도련님을요? 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정말 대단하죠? 처음엔 이 사람 대체 뭔가 싶었는데 나중엔 고맙고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서로 재고 따지기 바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좋다는 이유 하나로 돌진하는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여서 만남을 시작했던 거예요. 우린 기다렸던 소식인 만큼 볼을 발그레하게 밝히던 시동생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우린 꼭 시동생이 그 사람과 결혼까지 꼴이 나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시동생은 정말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됐죠. 어머님, 아버님, 귀염둥이, 사랑둥이, 둘째 며느리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 왔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애교가 많고 살가울까. 네가 오니 우리 집이 환해지는 것 같구나. 얼른 들어오렴. 그러니까요, 어머님. 어서와, 동서. 동서가 오리고기를 엄청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오리고기 음식 엄청 많이 차려놨어. 동서는 두 오빠를 둔 막내딸로 해맑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을 대하는 동서 행동엔 애교가 넘쳤죠. 동생들이 있는 저로선 그런 동서가 동생처럼 느껴져 참 귀엽더라고요. 제 아래로 동생이 둘이 있다고 한들 막내인 남동생도 동서보다 나이가 1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동서가 막내 동생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 시부모님께선 오죽 동서가 예쁘셨겠어요. 두 분껜 아들만 둘인데다 큰 며느리인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애교둥이인 성격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와, 형수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일찍 오셔서 그런 걸 준비하셨어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 최고라니까요. 그치 여보? 우리 형수님 완전 좋으시지? 그러게. 근데 형님, 저 다 같이 구워 먹으려고 삼겹살 사왔는데
저희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 아, 그래? 네. 그래도 기왕 차려주신 거 감사히 먹을게요. 그리고 여보, 지금 내 앞에서 아무리 형수라고 해도 다른 여자 칭찬하는 거야? 나 그럼 질투한다? 그런데 동서에게선 결혼 초부터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완전 초반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동서는 저에게만 좀 쎄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보,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애써 당신 위해 밥 차려주신 형수님께는 그게 또 무슨 신뢰야? 예, 둘째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준비한 큰애가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니? 다음부터 말을 좀 좋게 하면 좋겠구나. 아, 네, 죄송해요, 어머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형님. 알았어, 괜찮아. 그리고 나도 미리 물어보지 않고 준비해서 미안해. 그럼 우리 오리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자. 얼른 들어와, 얼른. 처음엔 당황해하며 지켜만 보시던 시부모님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땐 단호히 동설 나무라셨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나서서 쓴소리를 해준 건 시동생이었고요. 저도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처음엔 그래도 동설 이해하고 마음을 넓게 쓰려고 애썼어요. 제가 화를 내면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게 뻔했으니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분위기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동서의 행동은 계속 반복되어 갔어요. 제가 일식집이랑 한정식집 두 곳으로 추려봤는데 다들 둘 중에 어디가 좋으세요? 둘 다 주차되고 음식도 깔끔하게 나온대요. 근데 형님, 왜 꼭 가족 모임 장소를 항상 형님이 정하세요? 형님은 꼭 시댁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시더라. 어느 날은 평소처럼 제가 나서서 다음 가족 모임을 할 식당을 정하려는데 동서가 셀쭉거리며 반기를 들더군요. 그 모습이 꼭 사춘기 시절 삐뚤어졌던 저희 둘째를 보는 것 같아 좋은 말로 물어봤어요. 아, 동선 아직 잘 모르겠구나. 내가 대장 노릇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럴 때마다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앞으로 내가 후보지를 정해달라고 부탁하신 거야. 나도 나름 시간 들여서 알아오는 거고. 근데 동서가 싫으면 앞으로는 동서가 정해도 괜찮아. 나야 편하고 좋지 뭐. 아, 꼭 그러고 싶다는 건 아닌데요. 여보, 당신 전부터 왜 자꾸 형수님 말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어. 다들 시간 들여서 고생해주는 형수님께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데. 뭐 일식하고 한정식 집이 싫은 거야? 당신 둘 다 좋아하잖아. 그래, 둘째야. 우리도 보기가 좀 언짢구나. 네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왜 그걸 그렇게 비난스러운 어조로 말하는 거니? 제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동서는 우물쭈물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며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마땅지 않은 표정으로 제 편을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런 동서를 오히려 감쌌어요. 동서가 왠지 자꾸 저를 견제하고 질투하는 것도 같았는데 그런 상황에 모두가 입을 모아 비난하면 더욱 삐뚤어질 뿐이라는 걸 어릴 적 둘째를 보며 깨달았거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언짢긴 했지만 그래도 손윗사람이자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유, 동서, 뜻은 안 그랬는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동서도 당황했구나.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 전 괜찮으니까 그만하세요. 동서 표정 보세요. 자기도 이게 아닌데 싶어서 미안해하는 눈치잖아요. 사람이 말실수할 수도 있죠. 나중에 전 따로 동서에게 연락해 친해지려고도 하고 시동생에게 그랬듯 잘 챙겨주려고도 해봤어요. 하지만 동선 그때마다 썩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며 저도 슬슬 마음이 상해 그런 노력에 더 이상 힘을 쏟지 않게 됐어요. 차라리 그렇게 대면대면하게만 지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동선 지치지도 않고
자꾸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여행지를 정하려는데 제가 동남아를 얘기하자 예산에도 맞지 않던 유럽을 가자며 떼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지도를 보고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는 등 너무 유치하게 자꾸 저를 견제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시동생과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면 늘 입이 대빨 나오면서도요. 어머, 형님도 아버님 선물로 신발을 사오셨네요. 또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시동생네와 저흰 우연찮게 둘 다 신발을 사왔더군요. 동선에는 고급 정장 구두를 사왔었고 우린 편한 런닝화를 사왔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은퇴 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 시아버지의 발이 조금이라도 편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동서가 그걸로 또 제게 비아냥대는 겁니다. 형님, 그래도 생신 선물인데 이건 너무 허름한 선물 아니에요? 이거 한 10만 원은 해요? 이건 무려 50만 원짜리인데? 물론 이 운동화가 50만 원까지는 안 해도 나름 좋고 비싼 걸로 사온 거야. 그리고 동서, 선물엔 담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왜 동서 거랑 비교하면서 내 선물을 비하해? 어머, 형님, 지금 괜히 찔려서 발끈하시는 거예요? 발끈이 아니라 동서 하는 말이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주는 거야. 아버님이 평소에 발을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난 그런 아버님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이 선물을 골랐어. 그런데 동서가 왜 그런 내 정성을 폄하해? 여태까진 내가 어떻게든 집안 분위기를 지켜보고 싶어서 참아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구는 거 나 불쾌해. 그러니까 그만해. 이미 감사조도 받고 친해지려고 노력도 해본 전 동서와 잘 지내기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적대적인 동서에게 더 이상 사람 좋은 척 참아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날은 정색을 했던 거죠. 제 말에 동서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지더군요. 그런 동서 옆에서 시동생은 한숨을 쉬며 또 화를 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진짜 이 사람이 번번이 형수님께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꼭 가족들 다 모일 때마다 이렇게 못나게 굴어야 되겠어? 솔직히 이 구두도 아버지가 구두 신을 일이 많지도 않으시니까 다른 선물 사자고 내가 말렸잖아. 근데 형하고 형수님이 운동화 산다는 말을 미리 듣고 당신이 꼭 이걸로 하자고 고집 부렸잖아. 그땐 왜 그러나 했는데 이렇게 형수님 무안 드리려고 그랬던 거야? 진짜 왜 그래? 내가 당신 때문에 형수님께 정말 면목이 없어. 당신은 왜 맨날 형님 편만 들어? 아주버님 맨날 내가 이러면 형님 뒤에서 날 못마땅하게 노려보시는데 왜 당신은 내 편을 안 들어주냐고. 당신 아내는 난데. 당신 진짜 형님 좋아해? 그럴 거면 내가 아니라 형님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요. 왜 항상 형님 편만 들면서 저만 나무라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다들 너무해요. 우리가 큰애만 예뻐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둘째 네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나무란 거지. 아이고 머리야. 둘째 너 왜 이렇게 어린애 같니?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확실한 질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요. 시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그런 동서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평소엔 그래도 어려운 재수 씨라고 참던 남편도 그날은 화가 난 표정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자 시댁의 분위기는 점차 불편해져 갔어요. 하지만 동서는 행동을 고치기는커녕 저에게 심술만 더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 그리고 시동생 내외 모두 모여 가족 사진을 새로 찍기 위해 우린 사진관에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버린 우린 근처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엄마야, 내 옷. 어머, 죄송해요 형님. 옷 다 망가졌네. 어쩌죠?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그거 입고 사진 찍으셔야겠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앉았던 동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제게 커피를 엎지르더군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눈치채고 화를 냈지만
동서는 자신은 정말 실수였다며 모르쇠로 나오더라고요.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요. 화가 났지만 예약 시간이 점점 다가왔던지라 저는 우선 잔뜩 얼룩진 자켓 마이를 벗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빨리 피한 덕에 속에 입었던 원피스엔 거의 커피가 묻지 않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원피스만 입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야? 완전 당신이랑 형님이랑 커플룩 입은 것 같잖아.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제가 자켓을 벗으니 시동생과 커플룩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물론 서로 떨어져 있기도 했고 남편과 제가 손도 꼭 잡고 있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진을 다 찍은 후까지 동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만하라며 인상만 썼어요. 하지만 그날은 우리도 시동생도 아닌 시아버지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버렸더군요. 조용히 좀 해라. 네 시조카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니? 넌 실수라고 했지만 평소 큰애 못마땅해 했던 네가 일부러 커피를 쏟았다는 거 여기에 모르는 사람 없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넘어갔으면 조용히나 했을 것이지. 왜 또 이렇게 소란이야? 이건 다 둘째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제발 적당히 좀 하거라. 너 때문에 매번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야? 아버님, 그래도 이건 평생 남는 사진인데. 여보, 그만 좀 해. 어머니, 아버지,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형, 자꾸 형수님께 피해드려서 미안해. 동서는 볼멘 소리로 항의해보려고 했지만 돌아온 건 시동생의 야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퇴근을 한 시동생은 자신의 집이 아닌 저희 집으로 찾아와 우리와 술을 한잔하며 동서의 사정을 토로하더군요. 정말 매번 죄송해요, 형수님.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질투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안 그래 보여도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상처요? 네, 저희 집사람 두 오빠에게 밀려서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대요.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정말 장인 장모님은 아들만 좋아하고 아끼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애정 결핍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질투도 많아진 거죠. 그 질투 때문에 전 연애들도 번번이 실패했다고 언제 한 번은 저한테 솔직하게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위엔 남중 남고에 공대를 나와서 워낙 여자도 없고 원체 제가 여자에게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인 걸 알아서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형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제 얘기를 듣고 장난스레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설마 가족 사이에 그런 질투 어린 모습을 보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시동생의 말을 들으니 동서가 왜 그렇게 질투가 많았는지 이유는 알 것 같더군요. 동서는 애정 결핍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신뢰를 받고 시동생과도 사이가 좋던 절 며느리로서도 여자로서도 질투를 했던 거예요. 시동생은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사람, 저한텐 회사에서 한참 곤란한 일이 있을 때 힘들어하던 제 옆을 지키고 응원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평소엔 형수님에게 제외하면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형수님, 저희 집사람 어떻게든 제가 잘 간수하고 타이를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만 말아주세요. 항상 죄송해요. 그날 시동생은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사과지만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선택했던 동서 감싸주려 우리를 찾아왔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쓸데없는 질투를 하는 건지 동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의 말에 저는 그래도 동서를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동서는 저에게 정말 큰 실수를 하고야 말았죠. 형님, 근데 형님네 애들 진짜 아주버님 자식 맞아요? 뭐라고? 동서,
아무리 취했어도 할 소리 못 할 소리 구분을 해야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우린 오랜만에 시댁에 모여서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시동생이 정말 많이 야단을 쳐놨던 건지 동서가 얌전했어요. 그랬기에 오랜만에 집안 분위기가 좋아 술자리도 길어졌던 거죠. 피곤하다며 일찌감치 시부모님이 저희 애들과 같은 방으로 잠을 청하러 가신 뒤에도 우리 네 사람의 술자리는 이어졌어요. 기분이 좋아진 남편과 시동생이 일어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그런데 술이 취해도 너무 취한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저런 실언을 했던 겁니다. 동서는 기가 막혀 하는 제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기함할 만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하고 제 남편하고 사이가 워낙 심상치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둘이 동갑내기인데다 말도 잘 통해서 전에 아주버님 몰래 눈이라도 맞았던 거 아니에요? 형님네 애들 얼굴 잘 뜯어보면 우리 남편을 닮은 것도 같아서 그래요. 어머, 찔리세요? 정색하시긴. 장난이에요, 장난. 제 남편이 얼마나 바른 사람인데 설마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냥 한번 장난쳐 본 거예요. 진짜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장난이라고? 그딴 게 장난이야? 내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술을 마셔도 곱게 마셔야지. 어디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될 헛소리야? 당장 정신 안 차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네요. 재수씨, 그동안은 그래도 제 동생 아내니까 제가 참고 또 참았는데 적당히 하셔야죠. 야, 문민규, 너 네 아내 간수 잘한다더니 이게 잘하는 거냐? 죄송해요, 형수님. 미안해, 형.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장 사과 안 드려? 아니, 난 그냥 장난친 건데 그냥 당신이 당신 형수 너무 좋아하니까 심술나서 그 정도 농담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농담은 듣는 사람이 재밌어야 농담이지.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해? 안 되겠다. 당신 그냥 집으로 가자. 가서 술도 좀 깨고 나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 정말 이게 무슨 상스러운 말인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세상에 아무리 농담이라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평소에 점잖던 남편마저도 기함을 하며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선 끝까지 자긴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딱 봐도 심술이 나서 도를 넘어버린 거죠. 결국 시동생은 안 되겠다며 그 밤에 대리운전을 불러 동서를 데리고 돌아가 버리더군요. 덕분에 다음날 저와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가 일찍 돌아간 이유를 시부모님께 둘러대느라 진땀을 빼야 했어요. 화가 나서 동서의 만행을 다 얘기해버리고 싶다가도 어떻게 그 민망한 말을 제 입으로 내뱉을 수가 있답니까? 그건 남편도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기에 우린 그 일을 우리끼리만 묻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동생은 제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 이번엔 정말 눈물 쏙 빼놓을 정도로 혼을 냈어요. 심지어 이 사람 어찌나 술에 취했던지 다음날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기억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잘못은 잘못 아니겠어요? 저기 형수님, 앞으로 혹시라도 저희 집사람이 한 번만 더 심술 부리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꼭 얘기해 주세요. 그땐 제가 절대 가만두지 않고 무슨 사달을 내도 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시동생도 화가 났겠지만 동서를 향한 애틋함이 남아있었기에 꾹 참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웬일로 동서도 제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해오더군요. 이번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 저희 남편 지금 저한테 여전히 화가 나서 말도 잘 안 걸어요. 근데 저 이번엔 진짜 반성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술도 조심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님. 죄송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화가 나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도 전날 시동생의 간곡한 사과가 생각나 그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이젠 저도 정말 동서에게 진절머리가 나고 있었어요. 이게 모두 동서가 결혼한 지 고작 2년 만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사과를 하고 시동생도 화가 많이 났던 만큼 동서가 좀 잠잠해지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정말 보통이 아니더군요. 그로부터 한 달 뒤쯤 저는 동서에게 고마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예약을 한다고? 30명? 네,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끝나서 회사에서 회식비를 아끼지 않고 쓴다네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딱 형님네 한우 가게가 생각나는 거 있죠?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형님 가게도 전보다 힘드시다면서요. 저번에 제가 큰 실수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나마 갚고 싶어요. 내일 모레 7시 30명 예약 괜찮을까요? 저희가 술도 많이 팔아드릴게요. 처음엔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반성이라도 한 건지 동서가 제게 고마운 제안을 해줬거든요. 의류회사를 다니던 동선 이틀 뒤 저녁 저희 가게에 단체 예약을 해줬던 거예요. 저희 가게는 한우 중에서도 질이 좋던 고기를 팔던 곳이라 회식비도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말이죠. 요즘 불경기인데다 적자가 나는 달도 있었던지라 정말 어찌나 고맙던지요. 예약 당일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단체 손님 맞이를 준비했어요. 혹시 일손이 부족할까봐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까지 오셔서 일을 도와주셨죠. 아직도 네 동서 연락이 없니? 네,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겠죠. 출발하기 전엔 연락 줄 거예요.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날 내내 동서에게선 답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그렇겠지 싶어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30명분의 상차림 세팅까지 맞춰놨어요. 하지만 6시가 지나고 6시 반이 되어도 동선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 단체 테이블을 비워놓느라 이미 저녁 손님을 몇 팀이나 돌려보내야 했던 전 슬슬 초조해졌어요. 그래도 오겠지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7시가 되기 딱 20분 전 저는 기가 막힌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건 동서였어요. 형님, 예약 그냥 취소할게요. 다른 식당 가려고요. 저희 부장님이 가시고 싶은 곳이 있다네요. 기가 찼습니다. 이럴 거면 진즉 말이라도 해주던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친정엄마까지 모셔놓은 상황에 이게 뭐 하는 짓이랍니까? 저는 화가 나서 다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몇 통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제야 확신이 들더군요. 아무래도 동선 처음부터 여기 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동선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 열받는 짓거리를 벌였던 거예요. 화가 난 전 동서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서, 지금 이거 일부러 그런 거 맞지? 지금 나한테 한지 동서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전화 받기 곤란한 상황이라 전화를 못 받았네요. 근데 무슨 후회요? 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부장님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한 거라니까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런 제 문자에 돌아온 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동서의 뻔뻔한 답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동서가 한 예약을 해놓고 당일에 가지 않는 행동을 노쇼라고 하죠. 요즘 이런 노쇼 이슈가 많던데 그건 저희 식당에도 드물지 않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에게 당해도 속상하고 서운한 그 노쇼를 제가 가족에게 당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잔뜩 약이 오른 전 그대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시동생은 지방 출장을 갔다가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 서울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동생에게 동서의 기가 막힌 짓을 모조리 이야기해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서방님? 진짜로 그 부장이란 사람이 다른 데로 가자고 했다고 해도
적어도 저한테 진심으로 전화해서 사과했어야죠. 지금 저희 엄마도 도와주려고 와 계시고 상차림 준비도 다 끝났어요. 테이블 비워두느라 놓친 손님도 한둘이 아닌데다가 단체 예약에 맞춰서 미리 받아둔 고기들을 어떡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생계가 달린 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우선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그리고 기다리세요. 제가 당장 집사람한테 전화할게요. 네, 이 여자 그냥... 시동생은 기함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에게 일러 바치긴 했지만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상차림을 정리한 뒤 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부위의 소고기를 엄선해서 챙겨드린 뒤 엄마를 돌려보냈어요. 죄송해요, 엄마. 괜히 헛걸음하시게 해서요. 이건 오늘치 일당인데 그냥 딸이 드리는 용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됐다. 네가 더 속상하겠지. 근데 너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낸다더니 혹시 엄마가 걱정할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동서도 저한테 엄청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 돈은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다행히 그날따라 가게를 찾아주던 손님이 많아 준비해뒀던 재료를 다는 못해도 많이 소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1시간 뒤쯤 누군가 가게로 들어와 절 찾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저 사과드리고 피해드린 만큼 계산하려고 찾아왔어요. 그건 황당하게도 동서였어요. 동서는 벌게진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무려 200만 원을 카드로 긁어달라고 하더군요. 동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던 전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인건비에 술값, 찌개값 다 포함하면 그쯤 나오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 제가 결제하고 갈게요, 형님. 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200만 원이야? 나 지금 동서 보기도 짜증나니까 그냥 가. 아니에요, 형님. 당장 형님께 가서 사과 안 드리고 결제도 다 하지 않으면 남편이 당장 이혼이라고 저한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 이번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2번 다시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형님께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저 진짜 저희 남편 없으면 안 돼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들어보니 제 연락을 받은 뒤 시동생은 곧장 동서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시동생은 당장 제게 찾아가서 싹싹 빌고 30명분의 결제를 하고 오지 않으면 당장 이혼이란 으름장을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는 뻔뻔하게 처음엔 저에게처럼 부장 핑계를 내뱉었다는군요. 하지만 시동생은 속지 않았다고 해요.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아무리 당신의 부장이 그러자고 했어도 형수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야지. 근데 잠깐, 당신 주위가 왜 이렇게 조용해? 당신 진짜 회식이 있었던 거 맞아? 설마 그것부터가 거짓말이었어? 얼른 영상통화로 전화내봐. 확인해보게. 이렇게 소리친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차마 영상통화로 전환하지 못했었다는군요. 그러니까 동선 애초에 회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송해요, 형님. 전 그냥 형님을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했던 거고 원래는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갔었어요. 남편도 원래 오늘 늦게 집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부장님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 들통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사람이 사악해? 그리고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어나 보자. 동선 대체 왜 그렇게 날 못마땅해 하고 질투하는 거야? 난 동서가 질투할 정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어리지도 예쁘지도 않은 그냥 한우 식당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물론 내가 서방님과 친했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아껴주신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어차피 서방님 아는 동서고 시부모님도 분명 동서를 예뻐하셨잖아. 그런데 왜 괜한 질투로 매번 욕먹기를 자처하는 거야? 전 친구도 별로 없고요.
친정 식구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했어요. 그런 저한테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형님은 모르시잖아요. 사실 저 결혼 전부터 형님을 내심 질투했었어요. 남편이 매번 형님 칭찬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아내 될 사람은 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형님이 제 남편이랑 친해도 너무 친하잖아요. 시부모님도 저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매번 형님만 더 예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보기엔 서방님은 동서를 정말 많이 아끼고 계셔. 그러니까 동서가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해도 용서해주고 같이 살고 있지.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 두 분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신데 동서가 이런 짓거리만 안 하면 동서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겠어? 욕심을 부릴수록 가난해지는 게 세상의 이치야.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알겠어요, 형님.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200만 원 결제해 주세요. 안 그럼 저 정말 이혼당해요. 더 황당한 말을 내뱉은 동서에게 저는 참지 못하고 쓴소리를 잔뜩 퍼부어줬습니다. 그런 제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건지 아닌지 동서는 계속 울며 용서를 빌긴 하더라고요. 결국 전 동서의 애원에 2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동선 울음을 멈추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가게에 손님들도 많고 할 일도 태산이었으니 그냥 카드를 긁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순간 헐레벌떡 시동생이 가게로 달려들어오더군요. 형수님, 이 사람이 제대로 사과했어요? 결제도 했어요? 네, 사과도 하고 결제도 했어요. 근데 손해본 금액치고 너무 과해서 좀 곤란하네요. 아니에요, 형수님. 마음 같아선 2천만 원이라도 더 결제해드리고 싶다고요. 너무 죄송해서요. 당신 진짜 제대로 사과드린 거 맞아? 맞아. 형님, 저 정말 사과드렸죠? 그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저 정말 2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보, 나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마. 어? 그건 앞으로 당신 하는 거 봐서. 형수님, 저도 이렇게 허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 사람한테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킬 시엔 이혼이라는 각서도 받을 거예요. 가뜩이나 힘드신 형수님께 이런 무례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게 사과라고서야 동서는 눈물을 질질 짜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먼저 돌려보낸 시동생은 괜찮다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저희 가게 마감까지 돕고서야 돌아갔어요. 이렇게라도 더 사과를 드리고 싶다면서요. 그날 뒤늦게 연락을 받은 남편도 야근이 끝난 후 가게로 달려왔는데 모든 정황을 듣곤 크게 화를 냈죠. 하지만 이미 동서가 눈물 콧물을 짜낼 대로 짜내고 갔다는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며 시동생에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 이상 우리 집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면 그땐 나 진짜 안 참는다. 그러니까 진짜 재수씨 단속 잘 시켜. 그 뒤 동서는 시댁에서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그때 일을 듣고 시부모님도 동서를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셨거든요. 게다가 한동안 제 남편까지 동서에게 싸늘했으니 길을 펴지 못했던 거죠. 진짜 반성했는지 반성하는 척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뒤엔 동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일은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동서에게 쌓인 감정이 많아 바로 제 마음이 풀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엄마께 걱정 끼쳐드린 일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 더더욱 말이죠.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감정이 무뎌져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2년이 조금 넘게 흐른 지금 동서는 정말 많이 변하게 됐어요. 고생했어, 동서. 축하해. 동서도 아이도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야. 동선 작년 가을에 아주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때 기가 차게도 동서의 부모님은
나도 딸을 낳았냐며 딱 한 번 와보곤 동서에게 관심을 끄더라고요. 그땐 정말 동서가 불쌍했어요. 시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출산한 동서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시더군요. 저 또한 그때만은 동서가 안쓰러워서 친언니처럼 잘 챙겨줬어요. 찾아가서 애도 대신 봐주고 음식도 해다 주면서요. 동서, 힘들지? 내가 미역국 끓여왔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좀 먹어. 그동안 애는 내가 봐주고 목욕도 시켜줄게. 이래봬도 나 애를 이미 둘이나 키워봤잖아. 처음엔 그런절 동서는 많이 어색해했습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 죄인 입장에서 제가 불편했던 거겠죠. 그러더니 언제 한 번은 제게 울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오지 않겠어요? 형님, 감사해요. 형님은 이렇게 좋은 분인데 전 결혼하고 늘 못되게만 굴었잖아요. 그리고 전엔 제가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솔직히 저번엔 이혼을 피하려고 무작정 사과드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동서의 말을 듣고 괜히 저도 눈가가 뜨거워지더군요. 사실 저요, 출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원망하고 심술부려할 대상은 형님이 아니라 애초에 절 그렇게 못나게 만든 부모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우리 아이만은 질투라는 게 뭔지도 모를 만큼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으로 키워줄 거예요. 전 저희 부모님과 다르게 꼭 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솔직한 고백과 눈물을 보니 그땐 동서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게 정말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예전의 화는 다 풀린 지 오래였던 전 그런 안쓰러운 동서를 그저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동선 진심으로 절 따르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대해서도 종종 조언을 구하고 가끔은 시동생이 보는 앞에서 장난스레 시동생 흉을 보기도 했죠. 당신 변했다. 언제 내가 너무 좋아서 형수님을 질투하지 못해 안달이더니 이젠 형수님이랑 편먹고 날 흉 봐? 그래 둘째야. 너 전엔 우리한테 그렇게 애교도 부려주더니만 이젠 큰애한테만 꼭 붙어있는구나. 물론 우리야 뭐 며느리들끼리 자매처럼 잘 지내주니 좋다만 아무튼 민규야, 이 엄마가 보기에 너 둘째한테 한 3등으로 밀려난 것 같다. 첫 번째 네 딸, 두 번째 네 형수고 세 번째가 너인 것 같아. 그런 시동생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선 시부모님과 남편이 시동생을 놀리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이렇게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동서는 자신의 행복을 잘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저희 시댁에도 비로소 웃음과 평화가 다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시댁의 평화를 앞으로 한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동서를 아껴주며 잘 지켜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동서의 일로 부모의 태도가 자식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깨달았답니다. 변한 동서를 겪어보니 저는 동서가 천성 많은 착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동서를 질투의 눈이 먼 못된 망아지로 변하게 했던 건 어릴 적부터 동서를 차별해 애정 결핍이 생기게 한 동서의 부모님이었던 거죠. 그러니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내 아니라고 이기적인 태도가 내 자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꼭 모든 부모님이 가지게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나라 경제와 치솟은 물가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건 수백만 명의 저와 같은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건비도 재료비도 오르고 손님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마스크 시국 이전엔 새벽까지도 활발했던 거리가 요즘엔 9시 10시만 돼도 황량해지잖아요. 그러니 운영하던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결국 문을 닫는 사람들도 태반인 것 같아요. 그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제발 노쇼 같은 안타까운 일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은 단순히 오지 않으시면 그만이겠지만 가게 입장에선 미리 준비해둔 재료와 추가 인력 등의 손실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비워둔 예약성만큼의 손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힘든 만큼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 요즘, 이런 작은 약속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저도 제가 위치한 자리에서 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